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복지이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6주차 청소년 복지의 실천에 관해서 오프라인 시간에 얘기 나누고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해를 돕기 위한 기타 영상들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영상이 좀 다채로웠을 것 같은데요. 점차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 영상이 좀 많이 없고 좀 단조로운 게 좀 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판소도 활용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6주차예요. 거의 절반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청소년의 이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방향에서 좀 청소년에 대한 개괄의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이나 청소년의 특징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배워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뒤부터 진행되었던 내용들은 청소년 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의 전반기라고 해당할 수 있는 그 7주차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복지 실천을 배웠으면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체계만 정리를 하면 이제 청소년 복지의 실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은 실제로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실천적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다루었던 내용들은 그래서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상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하나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청소년 영역이 상담과 활동과 그리고 보호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판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상담 그리고 활동 그리고 보호 이렇게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상담은 우리가 복지라는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활동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련활동, 보호는 그대로 보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이제 상담적 영역과 활동적 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구분되는 영역들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였는가, 어떤 맥락에서 이걸 가지고 왔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상담의 영역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실천의 기술에 초점을 맞춰 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활동적 측면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지원과 자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회적 자원으로서 청소년 활동 영역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적인 측면은 실천 영역 중에서 거시적인 간접 실천에 가깝다. 보호에 대해서는 차차 우리가 육성제도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맥락을 좀 짚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PT 장면으로 돌아와서 계속 내용을 이어가게 되면은요. 먼저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상담의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했죠. 상담에서 중요한 영역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상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상담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업무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병원에서도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담은 의사소통과 관계되어 있는 좀 핵심적인 기술을 전체적으로 상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상담은 오히려 치료적인 측면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실천 기술로서의 상담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가 여기 앞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간에 있는 영역이 상담에 가깝다.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상담의 영역은 한 이 정도 영역.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태도와 이런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 두 번째는 심리적 갈등과 관계되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생활 지도의 영역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꽤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활 지도를 수행하고 있죠.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게 하는 어떠한 형태의 생활 지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에서도 이제 노인들의 생활 지도에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국한을 해서 상담을 생활 지도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거리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형태의 장애나 정신질환과 관계되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나 상담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별도의 자격 없이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나 내담자가 경험하게 되는 리스크가 얼마냐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조금은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개인의 사회생활에 좀 극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심리치료의 영역은 훨씬 더 민감한 또는 기술적인 이런 체계가 갖추어진 병원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상담은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중간 영역에 있다. 너무 가볍게 일상생활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병원의 치료와 같은 부분은 아닌 그 중간의 영역에서 정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적응 기술을 조금 더 높이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특히나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소년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더 개발하고 또 청소년의 발달 과업 중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정체감의 향상과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큰 좀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단 상담인데요. 집단 상담도 심리 치료와 집단 상담 영역에서 구분을 해보면 목표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집단 상담에 있어서는 개인의 적응적 또는 심리적 문제가 핵심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심리 치료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 행동과 정신 장애를 이제 치료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개별적인 심각성의 차이에 따라서 인원이 굉장히 좀 소수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집단 상담에서도 구분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집단 상담이 개인 상담보다 좀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활동 내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타심 같은 경우에는 집단원이 보이고 있는 어떤 집단원이 다른 집단원을 위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이타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고요. 집단원이 하고 있는 좋은 행동과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내 문제를 더 객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집단 상담의 보편성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안전감과 긴장감 이런 정서를 느끼게 합니다.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집단 안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지점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설레임을 느끼게 되죠. 집단 안에서의 이런 만남들은 내가 이후 사회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긴장감과 감정들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고 또 훨씬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습하게 해주죠. 실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말에 대한 표현이 서툴러서 실수를 하거나 정서에 대한 조절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화를 내거나 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그것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되어서 관계에 큰 변화를 만들게 되죠. 집단 안에서는 각자의 이러한 문제들이 공유가 되어 있고 또 그런 관계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집단의 리더, 그러니까 상담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집단의 안에서 또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술들을 좀 많이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죠. 각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집단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과업을 수행하고 그 과업을 수행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또 지지해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진솔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집단 상담 안에서는요, 내가 이제 행동하는 말이나 어떤 수행했던 과제에 대한 피드백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개인 상담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통찰하고 인지하는 영역이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상담사가 노련하게 이걸 안내해 주면 자연스럽게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겠지만 어떤 변화를 촉진하게 하는데 그 계기가 온전히 개인 상담은 나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나와 비슷하게 또는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나한테 충분히 더 큰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고요. 치료를 중심으로 또는 지지를 중심으로 훈련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단의 유형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목표가 달라지면 어떻게 집단을 구성을 하는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클라이언트를 모아서 집단으로 서로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그룹의 목표를 우리가 좀 염두하고 좀 고민해보고 이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사회복지사가 집단을 운영을 하는 부분은 트레이닝 집단과 자조 집단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에 대한 기술이 부족을 해서 일자리가 경제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기술적 서비스나 기술 직업 훈련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혼자서 하면 능률에 대한 부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닝 집단을 편성을 해서 함께 학습을 하는 그러한 집단을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각자가 여러 가지 가족적이거나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자기의 문제를 공유하고 또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자조 집단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닝 집단은 기술을 어떻게 배워가는 과정에 따라서 분명한 커리큘럼, 그러니까 학습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집단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이제 직업 훈련의 전문가가 내용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죠. 반면에 자조 집단은 생활을 공유하고 소감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기관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 내가 만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 사례 관리 너무 중요하고요. 이 사례 관리 과정 안에서 상담적 기술을 적용하고 이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기관에서 활동을 하는 또는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집단 그룹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걸 고민해 보는 것도 좀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상담과 상담의 과정을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집단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이루어지는 순간 상담이 진행이 되지만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먼저 정하고 집단원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사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다루고 있는 개인들이 집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노출과 수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의 차이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단계와 준비 단계 이렇게 구분되고요. 집단원에 대한 또는 집단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 문제를 찾고 자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개별 상담에서 중요하고 집단 상담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집단원들의 소개와 집단의 상담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입 과정에서는 이제 목표나 전략에 맞춰서 구체적인 개입이 들어가고,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원들이 이제 참여하고 얘기하고 역동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과 갈등, 생산, 자기 노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종교를 하게 되는 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좀 많이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수련 활동과 교류 활동, 문화 활동 이렇게 구별이 되는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관계의 개선과 또 인성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분야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활동을 어떤 내가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자원으로서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련 활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야영과 같은 활동, 수학여행과 같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적 감성도 키우고 자립심도 키우고 또는 생활력 증진이나 삶에 대한 자아 개념을 회복하는 이러한 형태의 활동이 우리가 야영이나 캠핑 또는 그런 수련 활동 과정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데요. 많은 청소년 수련 시설과 청소년 기관들이 이러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또 교류 활동은 지역 간, 국가 간에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교류를 하는 활동입니다. 이 부분, 문화 활동은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거는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 그리고 문화적 감성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활동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영역은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수련 활동 인증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같은 것들처럼 수련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youth.go.kr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이런 내용들을 탐색하고 찾을 수가 있고요. 내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youth.go.kr에 접속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탐색해 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이때쯤에 진행되었던 활동들을 통해서 이 기관에서는 1년간 사업의 동향이 이런 방향이구나 라는 걸 미리 파악을 하시면 5월달이나 7월달 작년에 캠핑을 7월달에 갔으니까 올해도 이맘때쯤에 캠핑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만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생각보다 저 역시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저도 캠핑이나 야영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요. 부모님들과 함께 거기에 가서 시간을 보낸 적도 많이 없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빈곤하지 않았던 유복하진 않았지만 빈곤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저의 입장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해봤다고 하면 지금 빈곤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은 그런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 신청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자원봉사 활동이나 해외 청소년들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식견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이지만 빈곤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목적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렇게 활동 정보 이 서비스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가까이 있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따금씩 방문을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수업을 듣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 내용이면 충분히 이 자료들을 혼자서 공부하고 정리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